야! 이병! 택시 타고 30분 내로 여기로 튀어와. 늦으면 뒤진다. 여러분은 상관의 지시라는 무게 앞에 아니오라는 세 글자를 차마 내뱉지 못하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여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군대라는 거대한 장벽 안에서 한 병사의 존엄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지금부터 그 지독한 기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양구 뉴스는 연일 첫눈 소식을 떠들어댔지만 해안 분지의 공기는 이미 한겨울이었다. 한국 전쟁 당시 외신 종군 기자가 거대한 화채 그릇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인 이곳. 해발 1100m가 넘는 고지들이 병풍처럼 둘러싼 거대한 요새. 대한민국 육군 제21보병사단 백두산 부대의 심장은 바로 이 펀치볼의 가장 깊고 시린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회색빛 위병소를 넘어선 부대의 풍경은 모든 색이 탈색된 수묵화 같았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칼날 같은 바람에 울었고 연병장 위로 낮게 깔린 하늘은 금방이라도 쇳가루 같은 눈을 쏟아낼 기세였다. 이곳 63보 병연대 2대대 쌍호부대의 신병하진 이병이 전입 온 지 정확히 8일째 되는 날이었다. 강남 8학군 출신 명문대 경영학과 2학년을 마친 뒤 던진 휴학계는 이곳에서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너 진짜 내일부터 대대장님 모는 거냐? 생활관 동기인 최일구가 침상에 위태롭게 걸터 앉아 물었다. 걱정 반 동정 반이 섞인 그의 눈빛은 마치 사지로 떠나는 전우를 보는 듯 했다. 방금 행보관님이랑 면담 끝냈다. 내일 05시 30분까지 배차게 앞으로 가란다. 하진은 무덤덤하게 대답하며 관물대에 전투복을 접어넣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대장 운전병. 누군가에겐 신의 아들이라 불리는 보직일지 몰라도 적어도 이 쌍호 부대에서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곳의 대대장 천용떡 중령. 병사들 사이에서 그는 은밀하게 펀치볼에 미친 개라 불렸다. 최일구가 목소리를 낮췄다. 야 하진아. 너 전임자였던 박일병 왜 의가사했는지 알아? 허리 디스크 악화? 그거 다 개뻥이야. 천중령 그 인간 때문이야. 새벽 3시에 불러내서 자기 와이프 불륜 현장 덮치는데 데려가고 술 처먹고 들어오는 길에 기분 엿같다고 운전하는 뒤통수를 전투와 발로 걷어찼대. 뭐? 절대 그 인간 눈에 거슬리지 마라. 그냥 공기처럼 투명하게 있어. 내가 얘라고 대답하는 순간 너는 그냥 걔 노예되는 거야. 그게 내군 생활 편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동기의 충고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양구의 냉기보다 더 차갑게 하진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그저 18개월 이 지긋지긋한 국방의 의무를 아무 탈 없이 끝내고 싶었을 뿐이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썩히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깨에 달린 작대기 하나의 무게는 이제 막 21살이 된 청년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거웠다. 다음 날 새벽 5시 20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배차계 앞 하진은 이미 군용 레토나 옆에 각 잡힌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뼈를 애는 듯한 바람이 전투복 솔기를 비집고 들어왔다. 약속 시간은 5시 30분이었지만 수송부 선임들은 천용덕은 기다리는 걸 숨 쉬는 것보다 싫어한다며 30분은 기본으로 먼저 나가 있으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일렀다. 정확히 5시 58분. 땅이 울리는 듯한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어둠을 뚫고 다가왔다. 천용덕 중령이었다. 185는 좋게 넘어 보이는 거고 군복 위로도 터져 나올 듯한 근육질 몸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심술과 오만 그리고 만성적인 짜증으로 뒤틀려 있었다. 그는 위아래로 하진을 짐짝처럼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뒷좌석 문을 열고 몸을 실었다. 충성. 이병 하진 금일 운행을 명받았습니다. 하진이 목청이 터져라 외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대신 끽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뒷좌석 창문이 반쯤 내려갔다. 관사. 명령은 짧고 건조했다. 하진은 바싹 마른 입술을 깨물며 운전대를 잡았다. 부대에서 15분 거리의 군인 관사로 향하는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내내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천중령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하진은 그의 모든 신경이 자신의 뒤통수에 꽂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관사 앞에 도착할 무렵 천중령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08시까지 대대장실로 복귀해. 내 사무실 책상 먼지 한 톨도 없이 닦아놔. 예, 알겠습니다. 하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이미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마치 하진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인 것처럼. 그것이 하진과 천용덕의 첫 만남이자 앞으로 18개월간 펼쳐질 악몽의 서막이었다. 그날 이후 하진의 군 생활은 운전병이라는 보직의 경계를 완전히 벗어났다. 천용덕에게 그는 군인이 아니라 24시간 호출 대기하는 개인 비서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자 충실한 노예였다. 오전 일과는 주로 천중령의 사적인 심부름으로 채워졌다. 하이병, 시내 나가서 내 전투복 드라이한 거 찾아오고, 오는 길에 농협 들러서 내가 문자로 찍어주는 것들 좀 사와. 천중령이 던져주는 카드와 함께 날아온 문자 메시지에는 발렌타인 17년산 에비앙 생수 1.5리터 한 박스, 샤넬 넘버5, 상하 목장 유기농 우유 같은 군 보급과는 추호도 관련 없는 품목들이 적혀 있었다. 하진은 국방색 레토나를 몰아 양구 읍내를 돌아다녔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군인이 왜 위스키 심부름을 하고 있지? 라는 무언의 질문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다. 주말은 지옥 그 자체였다. 이른 아침부터 관사로 호출되어 가면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당연하다는 듯 하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이병, 오늘 우리 애들 춘천까지 좀 라이드 해줘. 가는 길에 레고랜드 들러서 신상 나온 것도 좀 사주고. 저 사모님 군용 차량의 사적 이용은 규정상. 하진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말을 꺼내려던 순간 마침 현관을 나오던 천중령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 씹으렸냐 지금? 이 새끼가 벌써부터 토를 달아? 야, 이게 다 우리 부대 전투력 유지를 위한 거야. 내가 주말에 애새끼들한테 신경 끄고 오롯이 부대 생각만 하려면 내가 내 수족이 돼서 움직여줘야 할 거 아니야. 이런 대가리도 안 돌아가? 궤변이었지만 중령의 계급장과 위압적인 욕설 앞에서 이등병은 그 어떤 반박도 할 수 없었다. 하진은 천중령의 초등학생 아들과 딸을 태우고 왕복 3시간이 넘는 춘천까지 달려야 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과자 부스러기를 쏟고 음료수를 흘리며 시끄럽게 떠들어댔지만 하진은 입을 뗄 수 없었다. 그저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갉아먹히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차량 운행일지는 매일 밤 거짓으로 채워졌다. 춘천 레고랜드는 춘천 지역 전술도로 점검으로, 양구 읍내 마트는 지역 유관기관 협조 방문으로 둔갑했다. 당연히 모든 유류비는 부대 예산으로 처리되었다. 하진은 매일 밤 새빨간 거짓말로 채워진 운행일지를 상급부대로 제출하며 깊은 죄책감과 무력감에 시달렸다. 천용덕의 광기는 부대 내에서도 브레이크 없이 폭주했다. 그의 주된 먹잇감은 삼중대장 강민준 대위였다. 육사 출신의 FM 장교, 깐깐하지만 부하들의 신망이 두터웠던 강 대위는 천중령에게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자신의 무능과 부패가 유능하고 정의로운 강 대위와 비교되는 것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강 대위, 이번 주 중대 전술 훈련 계획서, 이게 지금 계획서라고 들고 온 건가? 당장 다시 써. 예. 대대장님 3일 전에 이미 결제해 주신 사안입니다. 내가 언제? 야, 내가 사인하면 다 끝이야? 어제 저녁에 연대장님 주최 회식 자리에서 새로운 지침 내려온 거 몰라? 하늘 같은 상급부대 지시가 귓등으로 들리나? 어제 회식 자리에선 훈련 관련 지침은 없으셨던 걸로 압니다. 강 대위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사실을 말하자 천중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새끼가 지금 말대꾸하는 거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여기가 내 육사 동기들 모아놓고 스터디하는 데야? 너 같은 새끼들 때문에 우리 부대 기강이 개판되는 거라고. 당장 다시 작성해서 오늘 자정까지 내 책상 위에 올려놔. 대대장실의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이고 바닥만 쳐다봤다.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미친 개의 다음 이빨이 자신을 향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강 대위는 굳은 얼굴로 경례를 하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천중령의 비아냥거림이 독침처럼 날아와 박혔다. 육사 넥타이 부대 새끼들은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저런 건 전방에서 뺑이 좀 더 구르면서 대가리가 깨져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진은 그 모든 것을 대대장실 한편 운전병 대기석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자리는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는 VIP석이자 지옥의 맨 앞자리였다. 정의가 억압받고 부패가 권력이 되는 현실을 목도하며 하진은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의 부조리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시간이 흐를수록 천중령의 요구는 더욱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이제 하진을 부대 밖 범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평일 저녁 일과를 마치고 생활관에서 전투화를 막 벗으려던 하진의 휴대폰이 지옥의 벨소리처럼 울렸다. 천용덕이었다. 하 이병, 어디야? 생활관에 복귀했습니다. 지금 당장 양구 터미널 뒤편 송주가든으로 와. 검은색 에쿠스. 차량 번호 12가 3456. 차주한테 물건 받아서 관사로 가져와. 예? 지금 말입니까? 그럼 내일이냐? 30분 내로 튀어와. 택시 잡아 타고 와. 늦으면 뒤진다. 전화를 끄는 하진은 망연자실했다. 일과 시간 종료 후 부대 밖으로 병사를 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것.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직권 남용이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다. 그는 전투복을 다시 꿰어 입고 위병소를 나섰다. 송주가든 앞에 도착하자 기름진 얼굴의 중년 남성이 에쿠스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남자는 하진의 군복을 힐끗 보더니 말없이 트렁크를 열어 묵직한 백화점 쇼핑백 여러 개를 건넸다. 최고급 한우 세트, 값비싼 양주, 그리고 두툼한 봉투. 뇌물임이 분명했다. 대대장님께 잘 전해드려. 남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차를 타고 사라졌다. 하진은 무거운 쇼핑백을 끌어안고 택시를 잡았다. 쇼핑백에서 전해져 오는 냉기가 아니라 범죄의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온몸을 떨리게 했다. 관사에 도착하자 천중령이 현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 빠르네. 수고했다. 그는 익숙하게 물건을 받아들고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하진의 가슴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걸로 택시비하고 남는 건 너 PX 가든지 해. 그리고 오늘 일은 우리 둘만 아는 거다. 알지? 우린 한 배를 탄 전우잖아, 안 그래? 전우. 그 단어만큼 역겹고 모욕적으로 들린 적은 없었다. 하진은 주머니 속 돈을 꺼내 돌려주려 했지만 천중령은 이미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럼 복귀해 보겠습니다. 하진은 돌아서서 어두운 관사 단지를 걸어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지만 가슴 속의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절망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다. 부패한 지휘관의 비밀을 공유하고 그의 범죄에 발을 담근 공범이었다. 이날 밤 하진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타령을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여기서 도망친다면 그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싹트기 시작했다. 분노도 절망도 아닌 차갑고 예리한 복수심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무너지지 않겠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기억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양구의 깊은 밤, 펀치볼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이등병 하진의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천용덕의 범죄에 공범으로 내몰린 그날 밤 이후 하진은 변했다. 이전에 그는 순응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 애쓰는 평범한 이등병이었다면 이제 그의 내면에는 차가운 칼날이 숨겨진 비수가 자리 잡았다. 그는 더 이상 견디지 않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첫 단계는 도구의 확보다. 군에서 지급받고 감시당하는 스마트폰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천용덕의 아내가 최신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남게 된 구형 공기계를 폐기해달라며 하진에게 던져주었을 때였다. 하 이병, 이거 알아서 버려. 개인정보 찝찝하니까 아예 박살내서 버리든지. 하진은 깍듯하게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걸 받아들었다. 그는 그것을 박살내는 대신 그 주 주말 춘천으로 사모님 쇼핑 수행을 나갔을 때
몰래 들른 전파상에서 현금을 주고 완벽하게 초기화하고 가장 용량이 큰 SD카드를 삽입했다. 이제 그에게는 천용덕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귀가 생긴 셈이었다. 그는 모든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백업되도록 설정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만약 발각되어 핸드폰을 뺏기더라도 증거는 그의 손을 떠나 안전한 곳에 남아있을 터였다. 그날 이후 대대장실 운전병 대기석은 하진에게 단순한 대기 장소가 아닌 적의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정보 수집의 최전선이 되었다. 그는 천용덕의 모든 통화를, 모든 면담을, 심지어 혼잣말까지도 귀에 담고 머릿속에 새겼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는 천용덕이라는 인간의 모든 약점과 비리의 조각들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하진의 변화는 미묘했지만 짐승 같은 감각을 지닌 천용덕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하진의 순종적인 태도 이면에 자리 잡은 단단한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에 그는 더욱더 하진을 짓밟고 고립시키려 들었다. 하이병, 너 운행 없는 시간에 생활관에서 뭐하냐? 동기들이랑 노가리나 까고 있겠지. 안 봐도 비디오다. 앞으로 운행 없으면 내 사무실 구석에서 군장 싸고 대기해. 정신력이 빠져가지고. 그날 이후 하진은 하루의 대부분을 대대장실 구석, 창문도 없는 작은 공간에서 무거운 군장을 맨 채 꼿꼿이 앉아 있어야 했다. 그곳은 완벽한 유리 감옥이었다. 그는 천용덕이 부사관들에게 서류를 집어 던지며 고함을 치는 모습, 지역 업체 사장들과 노골적인 농담을 주고받으며 다음 주 낚시 약속을 잡는 모습, 심지어 주식 HTS를 켜놓고 근무 시간에 단타를 치는 모습까지 모두 지켜봐야 했다. 병사들은 그런 하진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다. 대대장의 스파이, 권력의 앞잡이라는 수군거림이 그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한때 걱정해주던 동기 최일구조차 그에게 말을 거는 것을 주저했다. 하진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는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은 그의 복수심을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벼리는 숫돌이 되어주었다. 절망의 나날 속 예상치 못한 온기가 스며든 것은 어느 혹한의 아침이었다. 제설 작업으로 모두가 지쳐있던 날 하진은 새벽부터 천중령의 호출을 받고 그의 관사차고에서 타이어 체인을 정비하고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에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바로 그때 누군가 그의 등 뒤에 다가와 뜨거운 캔커피를 손에 쥐어주었다. 화들짝 놀라 돌아본 곳에는 강민준 대위가 서 있었다. 그는 아침 조깅을 하던 중인 듯 입김을 뿜으며 말했다. 고생이 많다. 짧은 한마디였다. 하진이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강 대위는 주변을 한번 쓱 살피더니 나지막이 덧붙였다. 하이병.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만 잊지 말게. 부조리한 건 세상이지 자네가 아니야. 버티는 게 이기는 걸세. 강 대위는 하진의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다시 조깅 코스를 따라 달려갔다. 하진은 뜨거운 캔커피를 쥔 채 한참 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손바닥으로 전해져 오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심장까지 녹이는 것 같았다. 이 지옥 같은 부대 안에도 자신을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이, 이 모든 부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이후 하진과 강 대위는 부대 내에서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응원하는 그들만의 약속이었다. 그 작은 연대는 하진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지막 밧줄이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천용덕의 탐욕은 부대 전체를 위험으로 몰아넣었다. 부대의 낡은 막사들을 위한 동계 보강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공사를 따낸 곳은 어김없이 하진이 뇌물을 전달받았던 그날 밤의 백두건설이었다. 문제는 공사 자재였다. 어느 날 오후 대대장실에서 대기하던 하진의 귀에 천용덕과 백두건설 김 사장의 통화 내용이 생생하게 들려왔다. 천용덕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버릇이 있었다. 중령님, 보고 드렸던 대로 단열재를 비급 스티로폼으로 대체하면 견적이 확 빠집니다. 거의 30%는 후려칠 수 있는데 대신 이게 화재에는 좀 취약합니다. 김 사장, 그걸 말이라고 해?
요즘 세상에 불 한 번 나면 다들 옷 벗어야 하는 거 몰라? 천용덕의 목소리는 처음에는 단호한 듯 했지만 이어지는 김 사장의 말에 금세 꼬리를 내렸다. 에이, 중령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합니다. 소방 점검 나오는 라인에도 다 제 사람들 심어놨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어급 불연제 쓰는 걸로 처리되고 여기서 아낀 30%는 중령님과 제가 좋은데 나눠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도 다가오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진은 숨을 죽였다. 제발 거절하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수백 명 부하들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정확하게 처리해. 나중에 딴소리 나오지 않게. 서류 한 장까지 완벽해야 돼. 결국 천용덕은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병사들의 안전을 담보로 한 추악한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하진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비리나 갑질의 문제가 아니었다. 수백 명의 목숨을 건 도박이자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날 밤 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낡은 침상에 누워 천장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저 벽 너머에서 잠든 동기들은 자신들이 잠든 공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이제는 정말로 칼을 뽑아야 할 때였다. 기회는 며칠 뒤 찾아왔다. 천용덕은 김 사장과 함께 부대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대대장실에서 단둘이 술판을 벌였다. 하진은 술과 안주를 내가라는 명령을 받은 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역시 김 사장이랑 마시는 술이 제일 달아. 이번 것만 잘 마무리되면 내년 연대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야. 당연하십니다, 중령님. 제가 중령님 별 다실 때까지 옆에서 확실하게 모시겠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돈 봉투가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 속 구형 아이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컵을 가지러 가는 척 자연스럽게 대대장실로 들어가 술병들 뒤 눈에 잘 띄지 않는 책장 구석에 핸드폰을 밀어 넣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마이크는 맹렬하게 돌아가며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자재는 언제쯤 들어온다고? 내일 새벽에 야간 작업으로 위장해서 반입할 겁니다. 비급 스티로폼은 포장만 어급으로 바꿔치기해서 들여올 거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감찰이 떠도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고요. 좋아. 아주 일처리가 깔끔해. 역시 김 사장이야. 추악한 대화가 오가는 10여 분. 하진에게는 10년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그들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술자리가 파하고 비틀거리는 김 사장을 배웅한 천용덕이 다시 사무실로 들어왔다. 이병, 너 뭐해? 빨리 차 대기 안 시키고. 하진은 잽싸게 핸드폰을 수거해 주머니에 넣고 경례를 붙였다. 예, 알겠습니다. 관사로 향하는 차 안. 천용덕은 기분이 좋은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운전대를 잡은 하진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펀치볼에 미친 개 목에 채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쇠사슬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하진은 알았다. 이 쇠사슬을 채우는 순간 자신 역시 미친 개의 이빨에 물려 갈갈이 찢길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모든 것을 건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판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머니 속의 비수는 양날의 검이었다. 천용덕을 찌르는 순간 그 칼날은 자신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길 터였다. 하진은 그 사실을 알았기에 신중했다.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위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다.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선한 이의 인내심을 먼저 시험대에 올렸다. 비급 단열재가 부대로 반입되기 하루 전날 사건은 터졌다. 그날 오후 천용덕은 강민준 대위를 대대장실로 호출했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하고 잔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 대위, 자네 중대에서 어제 야간 행군 훈련 때 K2 소총공이 하나를 분실했다는 보고가 있던데 사실인가? 강 대위의 눈이 흔들렸다. 아닙니다. 훈련 종료 후 총기 수량 및 상태 이상 유무까지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 보고를 올린 적 없습니다. 없긴 왜 없어? 여기 버젓이 보고서 초안이 있는데. 천용덕이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강 대위의 얼굴 앞으로 집어 던졌다. 그것은 강 대위의 중대가 총기 부품을 분실했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로 가득 찬 보고서였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긴. 내가 평소에 부대 관리 개판으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육사 나왔다고 뺀질거리기만 하고 실무는 쥐뿔도 모르니 이 모양 이 꼴이지. 당장 이 사실 확인서에 서명해. 그럼 감봉 수준에서 끝내줄 테니. 강 대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명백한 모함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뿐만 아니라 중대원 전체의 명예를 위해 물러설 수 없었다. 서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버티네. 좋아. 그럼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어. 내 인사기록에 아주 시뻘건 줄을 그어주마. 어디 진급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때 천용덕의 시선이 구석에서 군장을 맨 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하진에게 향했다. 악마 같은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하이병. 너 이리 와봐. 내가 어제 강 대위 중대 막사 앞에서 뭘 주었다고 했지? 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자신과 강 대위 사이의 미묘한 유대를 눈치챈 천용덕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 고리를 끊어버리려는 수작이었다. 저는 아무것도 줍지 못했습니다. 하진의 대답에 천용덕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진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하는 파열음이 사무실을 울렸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이등병 새끼가 어디서 위증을 해? 내가 어제 내가 총기 부품 같은 걸 들고 수송부로 가는 걸 똑똑히 봤는데 내가 지금 저 새끼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해? 천용덕은 강 대위가 보는 앞에서 하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다시 묻는다. 내가 주운 게 뭐야? 하진은 고개를 들고 모멸감과 분노로 타오르는 강 대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천용덕을 보았다. 이 순간 하진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물러서는 순간 자신은 영원히 인간이 아닌 개로 살아야 할 터였다. 그는 천용덕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는 강 대위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삼중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이병 하진은 어제 그 어떤 것도 분실물 습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대대장님의 주장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등병이 중령의 면전에서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천용덕의 얼굴은 분노를 넘어 경악으로 물들었다. 강 대위의 눈에는 짧은 충격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이 미친 새끼가. 천용덕이 하진에게 다시 달려들려던 순간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행정보급관이 들어왔다. 대대장님, 연대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천용덕은 터져나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며 하진과 강 대위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너희 둘 오늘 밤에 보자. 아주 작사를 내주마. 그 말을 남기고 천용덕은 쿵쾅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사무실에 남은 하진과 강 대위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강 대위가 하진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나 때문에. 중대장님,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야겠습니다. 하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강 대위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11시. 예상대로 하진의 핸드폰이 울렸다. 술에 잔뜩 취한 천용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 지금 당장 관사로 튀어와. 10분 준다. 뒤지기 싫으면. 전화를 끄는 하진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는 먼저 관물대 깊숙이 숨겨두었던 구형 아이폰을 꺼냈다. 그리고 지난 몇 달간 모아온 증거 중 가장 확실한 2개의 파일을 압축했다. 백두건설과의 비리 거래 녹취록, 그리고 오늘 낮 대대장실에서 있었던 폭행과 협박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그는 두 개의 이메일을 작성했다. 하나는 아버지 육군 본부 감찰참모부장 학권철 소장에게, 다른 하나는 강민준 대위의 개인 메일 주소로. 그는 두 이메일을 모두 예약 발송으로 설정했다. 발송 시각은 다음 날 새벽 6시. 그리고 강 대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중대장님, 내일 06시 이후에도 제게서 연락이 없으면 받으시는 메일을 즉시 언론사에 제보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전투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생활관을 나섰다. 위병소를 통과해 관사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제 사냥터로 향하는 사냥꾼이었다. 관사 거실은 술병과 안주로 난장판이었다. 천용덕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붉어진 눈으로 하진을 맞았다. 왔냐, 이 개새끼. 내가 오늘 아주 제대로 미쳤더군. 감히 이등병 나부랭이가 내 앞에서 항명을 해? 천용덕은 테이블 위 양주병을 들어 하진 앞에 잔에 가득 따랐다. 자, 이거 원샷하고 무릎 꿇고 빌면 GOP 말단 초소로 보내는 선에서 끝내주마. 이건 내 놈이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잡이다. 하진은 굳은 얼굴로 술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상관을 바라보는 부하의 눈빛이 아니었다. 범죄자를 심판대 앞에 세운 검사의 눈빛이었다. 목 마십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 새끼가 진짜. 분노에 찬 천용덕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진의 멱살을 잡으려던 순간 하진은 품속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천용덕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오디오 파일의 파형이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비급 스티로폼은 포장만 어급으로 바꿔치기해서 들여올 거니까 아무도 모를 겁니다. 익숙한 자신의 목소리와 김 사장의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천용덕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가셨다. 분노로 타오르던 눈동자가 공포로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멱살을 향하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멈췄다. 이게 뭐야? 이 새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중령님. 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다. 지난 6개월간 중령님께서 사적으로 유용하신 차량 운행 기록과 유류비 내역, 사모님 쇼핑 목록, 자제분들 학원 라이딩 기록, 그리고 오늘 낮에 제게 폭행을 가하시고 강민준 대위님을 모함하신 음성까지 전부 다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천용덕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닌 순수한 공포 때문이었다. 자신이 기르던 개가 어느새 목덜미를 물어뜯을 준비를 마친 늑대가 되어 눈앞에 서 있었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편한 보직?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제가 원하는 건 돈이나 보직이 아닙니다. 하진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제가 원하는 건 중령님 같은 사람이 다시는 군복을 입고 부하들을 지휘하는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 어린 새끼가 겁도 없이 이거 터뜨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군대 기밀 유출, 상관 협박. 너도 바로 군사재판이야.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 죄에 대한 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 천용덕의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관사를 빠져나온 하진은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공중전화 박스로 들어가 수많은 밤을 망설였던 그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버지. 보고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낮고 단호했다. 육군 본부 감찰참모부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충성. 제21보병사단 63년대 2대대 소속 이병하진. 현 소속 부대 대대장 마동철 중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폭행 및 협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식으로 보고드립니다. 관련 증거 파일은 금일 06시 부장님 이메일로 자동 발송될 예정입니다. 하진의 보고는 아들의 하소연이 아니었다. 부패한 적을 향해 포탄의 좌표를 전송하는 관측병의 냉철한 보고였다. 수화기 넘어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알았다. 즉시 조치하겠다.
너는 지금부터 내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도록. 그리고 아들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주 잠깐 부드럽게 떨렸다. 이제 다 끝났다. 전화가 끊겼다. 하진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기댔다.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의 시간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짙은 어둠을 뚫고 번호판을 가린 검은색 세단 3대가 유령처럼 양구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21사단 쌍호부대였다. 차 안에는 저승사자라 불리는 육군 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이 타고 있었다. 새벽 6시 30분. 숙취와 불안감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천용떡 중령의 관사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서리가 내린 듯 차가운 얼굴의 장교들이 서 있었다. 마동철 중령.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명은 군 검찰에 가서 하십시오. 그의 어깨에 달린 무궁화 계급장은 아무런 힘도 되지 못했다. 펀치볼에 미친 개는 너무도 허무하게 자신의 왕국에서 끌려나왔다. 동이 트는 양구의 하늘 아래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다. 천용덕 중령의 긴급 체포는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에 불과했다. 육군 본부 특별조사팀이 들이닥치자 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진실의 급류가 부대 전체를 휩쓸었다. 조사팀은 쌍호부대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모든 병사와 간부를 대상으로 1:1 면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던 병사들도 미친 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깨닫자 지난 세월 묵혀두었던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자신의 관사 조경 작업을 시켰습니다. 사적인 술자리 대리운전은 기본이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님 산소 벌초까지 시켰습니다. 훈련 성과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을 포복시킨 적도 있습니다. 증언은 복물처럼 터져나왔다. 행정보급관 최 상사는 그동안 천중령의 강압에 못 이겨 이중으로 작성해야 했던 부대 운영비 장부를 수송부 간부들은 조작된 유류비 정산 내역과 거짓 운행일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의 왕국은 부하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강민준 대위는 조사실에서 하진이 넘긴 증거 외에 자신이 따로 기록해두었던 천중령의 부당한 지시와 월권 행위에 대한 일지를 제출했다. 그의 진술은 감정적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다. 그는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부대와 부하들을 사유물처럼 이용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의 지휘 아래 쌍호부대의 전투준비 태세는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백두건설 김 사장과 뇌물을 상납했던 지역업체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부대를 좀먹던 부패의 뿌리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광범위했다. 대한민국 육군이 발칵 뒤집혔다. 하진은 특별조사팀의 철저한 보호 아래 별도의 안전가옥에서 모든 원본 증거를 제출하고 최종 진술을 마쳤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조사를 지휘했던 저승사자 최민준 대령이 하진에게 다가와 조용히 악수를 청했다. 하이병. 자네의 용기가 죽어가던 부대를 살렸다.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자네에게 빚을 졌어. 고맙다. 그리고 이런 괴물 같은 지휘관 밑에서 복무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군 생활 내내 처음으로 받아보는 진심이 담긴 사과였다. 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몇 주 뒤 군사법원의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마동철 중령에게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부대 재산 횡령, 부하 폭행 및 협박, 군 기밀 누설 기도 등 셀 수 없이 많은 혐의가 적용되었다. 군 검찰은 그의 죄질이 국방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이적 행위에 가깝다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결국 그는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징계인 파면과 함께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군 경력과 연금, 모든 명예가 한 줌의 재로 사라졌다. 펀치볼에 미친 개의 몰락은 부대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부패에 연루되었던 간부들은 모두 엄중한 징계를 받았고 백두건설은 군 관련 모든 공사에서 영구 퇴출되었다.
무엇보다 병사들을 억압하던 공포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 사건이 일단락된 후 하진은 남은 군 복무를 위해 조용히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다. 영웅도 내부 고발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병사로서 제대하고 싶다는 그의 뜻을 아버지가 존중해준 결과였다. 며칠 뒤 쌍호부대 연병장에는 새로운 대대장 취임식이 열렸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단상에 올라 도열한 부대원들을 둘러보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겠다. 딱 한 가지만 약속하겠다. 내 지휘 아래 이곳 쌍호부대에서는 다시는 단 한 명의 부하도 지휘관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거나 그의 인격 모독을 감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부대는 지휘관의 왕국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대한민국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가장 강하고 가장 명예로운 백두산 부대의 용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병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작은 박수는 이내 연병장을 뒤흔드는 거대한 함성이 되어 펀치볼의 겨울 하늘로 울려 퍼졌다. 어둠은 갔고 마침내 새로운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3년 후 봄. 계룡대 연병장에서 열린 육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갓 임관한 수백 명의 신임 소위들 사이 유난히 늠름하고 강직한 눈빛을 가진 한 청년이 서 있었다. 이등병 하진이 아닌 하진 소위였다. 저녁 후 그는 군이라는 조직의 환멸을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 안에서 희망을 보았다. 천용덕 같은 암적인 존재도 있었지만 강민준 대위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정의를 지키는 군인이 있었고 아버지처럼 스스로 칼을 들어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시스템이 살아있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도망치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혀 더 나은 군대를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침내 빛나는 소위 계급장을 어깨에 달게 된 것이다. 임관식이 끝나고 이제는 중장이 된 아버지 학권철 장군이 아들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하진의 어깨를 강하게 두드려 주었다. 자랑스럽다 아들. 그리고 나의 진정한 전우가 된 것을 환영한다. 몇 주 뒤 임지 배치를 받은 하진 소위는 자신의 발령지를 확인하고 잠시 숨을 멈췄다. 임관 육군 소위 하진. 보직 제21보병사단 63년대 2대대 소대장. 그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던 곳, 도망치듯 떠나왔던 곳.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를 진짜 군인으로 성장시켰던 바로 그곳이었다. 차량을 타고 양구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두렵거나 막막하지 않았다. 펀치볼 분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을지전망대에 서나진 소위의 눈빛은 3년 전 이등병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깊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의에 침묵하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부하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강철 방패가 되어줄 준비가 된 대한민국 육군 장교였다. 소대장님, 이제 부대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운전석의 젊은 운전병이 그를 불렀다.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그의 옆으로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다. 어깨에 소령 계급장을 단 강민준이었다. 그는 이제 이 부대의 작전과장이 되어 있었다. 잘 왔다, 하소위. 강민준 소령이 씩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진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뜨거운 전우애가 두 사람의 손을 통해 전해졌다.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거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하진은 다시 펀치볼을 향해 몸을 돌렸다. 푸른 하늘 아래 한때 미친 개가 포효하던 그 땅에는 이제 정의와 희망의 씨앗이 뿌려져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었다. 가자. 하진이 운전병을 향해 말했다. 우리 부대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 최전방을 책임지는 젊은 지휘관의 자신감과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미래로 나아가는 자의 따뜻한 책임감이 함께 묻어났다. 칼날 같던 양구의 바람이 그날따라 유난히 부드럽게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물 마시고 싶냐? 그럼 빌어봐. 성님, 물 한 모금만 주시오잉 하고 애절하게 말이야.
오늘의 이야기는 전라도 사투리가 불러온 한 군인의 처절한 비극이자 짓밟힌 존엄성을 되찾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옥에 아가리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까? 8월 강원도 화천의 신병교육대 연병장은 섭씨 33도를 훌쩍 넘긴 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공간마저 왜곡시키는 듯 어지럽게 춤을 췄고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는 희뿌연 열기 속에 잠겨 신기루처럼 아득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것은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뿐이었다. 그 살인적인 열기 한복판에서 갓 입소한 훈련병들의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제각기 다른 삶을 살다 대한민국 육군 2등병이라는 하나의 이름표 아래 모인 청춘들은 인생에서 가장 낯설고 뜨거운 계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내무반이라고 불리는 생활관 안 역시 바깥의 열기와 무관하지 않았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선풍기 2대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헐떡이며 더운 바람을 휘저을 뿐이었다. 끽끽. 단조롭게 쇳소리를 내는 선풍기 소음 아래 훈련병들의 신음과 땀 냄새, 눅눅한 공기가 뒤섞여 질식할 듯한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강민준 이병. 21살. 전라북도 전주에서 나고 자란 그는 지금껏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혹독하고 서러운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다. 손에 꾹 쥔 어머니의 편지가 땀에 젖어 축축했다. 아들이라는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 수십 번을 고쳐 썼을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땀 때문에 희미하게 번져가는 것을 보며 민준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우리 아들 민준아, 거식이 뭐냐, 너무 애쓰지 말고 밥 잘 챙겨 묵어라. 몸뚱아리가 제일 큰 재산인 것이여. 어머니의 구수하고 정겨운 사투리가 담긴 문장들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문장들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다. 민준에게는 고향의 냄새이자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었으며 세상에서 가장 안전했던 유년의 기억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소중한 위안을 황급히 접어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어야 했다. 저벅저벅. 위압적인 군화 소리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야, 또 엄마 저 생각하냐? 비웃음과 조롱이 가득 담긴 목소리. 생활관의 절대 권력자 최진혁 상병이었다. 서울 출신의 24.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입대한 그는 그만큼의 사회 경험과 억센 자존심을 어깨에 단 작대기 3개로 증명하려 들었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 다부진 어깨, 날카롭게 찢어진 눈매는 이제 갓 사회의 때를 벗기 시작한 이등병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최진혁은 민준의 바로 앞에 멈춰서서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늘진 그의 얼굴 아래 민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표준말 쓰자. 사투리 쓰면 또 찍힌다. 민준은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입소 첫날 관등 성명을 대다가 무심코 튀어나온 잉하는 말꼬리 하나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다. 그때부터 최진혁은 그를 강민준이 아닌 전라도라고 불렀다.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다. 명백한 낙인이었다. 고향에서 온 편지인가 보네. 최진혁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질겼다. 네, 그렇습니다. 민준은 최대한 감정을 지우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그걸로 만족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어디 소리내서 한번 읽어봐라. 느그 어머니는 아들한테 뭐라고 편지 썼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생활관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헐떡이던 선풍기 소리마저 잠잠해진 것 같았다. 주변에서 각자 관물대를 정리하거나 전투화를 닦던 동기들의 시선이 전부 민준과 최진혁에게로 쏠렸다. 숨막히는 침묵과 긴장감이 민준의 목을 졸랐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민준은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개인적? 야, 여긴 군대야. 개인 같은 건 없어. 오로지 단체만 있을 뿐이지. 몰랐냐? 최진혁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어서 읽으라고. 못 알아들어? 민준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다. 주머니 속 편지의 바스락거리는 감촉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동기들의 시선은 이제 노골적인 구경거리로 변해 있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인 눈빛들. 그 시선들 앞에서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편지를 조롱거리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꾹 숙였다. 그것은 복종이자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에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옥 같은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연병장에 도열한 훈련병들은 아침 구보를 시작했다. 어제 내린 비로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새벽인데도 후텁지근했다. 민주는 고향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자라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 하지만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감은 그의 몸을 낯설게 만들었다. 평소와 같은 리듬을 찾지 못하고 발걸음이 미세하게 흐트러졌다. 바로 그 순간을 최진혁은 놓치지 않았다. 야, 거기 촌놈. 발 안 맞춰. 대열 뒤편에서 달리던 최진혁의 고함이 연병장 전체에 울렸다. 모든 훈련병들의 고개가 일제히 민준에게로 향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들의 눈처럼 수십 개의 시선이 그의 등에 날아와 박혔다. 아따, 허벌나게 힘들어 불어. 그 촌스러운 말투부터 고치라고 했지. 최진혁은 민준의 고향 사투리를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흉내내며 비웃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억지로 참는 듯한 크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곧이어 몇몇은 대놓고 따라 웃기 시작했다. 허벌나게 허벌나게. 그 말들이 창이 되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지만 그는 애써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였다. 여기서 정색하거나 화를 내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이미 학습했기 때문이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고칠 생각을 해야지 임마. 고함은 계속됐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발을 맞추기 위해 안간 힘을 썼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었다. 구보가 끝나고 꿀맛 같은 급수 시간이 찾아왔다. 33도의 폭염 속에서 1시간 가까이 달린 훈련병들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은 생명수나 다름없었다. 모두가 수통을 들고 급수차 앞에 길게 줄을 섰다. 하지만 민준의 차례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던 동기들이 슬그머니 다른 동기들 뒤로 그를 밀어냈고 어느새 그는 줄의 맨 끝에 서 있었다. 어이 전라도. 천천히 마셔. 원래 행동이 느리잖아, 안 그래? 최진혁이 자신의 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며 민준을 향해 낄낄거렸다. 급하게 먹다 체하면 전라도 망신이잖아, 응?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 동기들도 따라 웃었다. 민준은 타들어가는 목을 마른 침으로 축이며 묵묵히 기다렸다. 식도가 사포처럼 까끌거렸지만 참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을 때 급수차의 물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미 햇볕에 미지근하게 데워진 물 몇 모금을 겨우 수통에 담을 수 있었다. 그는 그 물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갈증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큰 갈증, 서러움이라는 갈증만이 가슴속에 응어리져 남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운명의 점호 시간이 다가왔다. 최진혁은 자신의 왕국을 순찰하는 왕처럼 거만한 걸음걸이로 생활관을 돌며 각 훈련병들의 침상을 점검했다. 청소 상태, 관물대 정리, 모포의 각가지. 그의 날카로운 눈에 거슬리는 것은 무엇이든 불호령의 대상이 되었다. 마침내 민준의 침상 앞에 선 그는 모든 것을 검사한 뒤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더니 이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 오늘부터 강민준 이병은 저기 관물대 밑에서 잔다. 생활관 전체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우리 부대 새로운 규칙이다. 전라도는 구석 바닥에서 자는 거. 알겠냐? 침 넘어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섬뜩한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규칙 말입니까? 그런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민준이 자신도 모르게 반문했다. 하지만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최진혁의 눈빛이 번개처럼 매섭게 번뜩였다. 어디? 뭐? 지금 상병한테 토다는 거냐? 주변 동기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며 아려왔지만 가슴속에서 들끓는 분노와 모멸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천천히 주먹을 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래. 알면 됐어. 당장 이사 실시. 최진혁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다. 민주는 묵묵히 자신의 이불과 베개를 들었다. 동기들의 침상 아래 차갑고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 있는 관물대 밑 공간으로 향했다. 그곳에 얇은 매트리스를 깔며 그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억지로 참는 듯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비수처럼 귀를 파고들었다. 한 번만 참자. 제대하면 끝이다.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다.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침상 위에서는 동기들의 편안한 숨소리와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딱딱하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희미한 달빛이 비치는 천장을 멀거니 바라보았다. 주머니 속에서 바스락거리는 어머니의 편지가 유일한 온기였다. 고향의 여름밤 평상에 누워있으면 어머니가 부채질해 주시던 기억, 풀벌레 소리, 흙냄새. 아련한 기억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새벽 기상 나팔이 울렸을 때 민준의 온몸은 뻐근하고 쑤셨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괜찮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하지만 민주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것이 진짜 악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더 잔혹하고 비참할지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이 그의 군 생활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혹석이 적응 훈련은 날이 갈수록 강도를 더해갔다. 오전 10시만 되어도 기온은 35도를 넘나들었고 철제 총기는 불에 달군 쇠처럼 뜨거워 맨손으로 잡기 어려울 정도였다. 훈련병들의 전투복은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피부에 들러붙었고 탈수 증세를 보이며 비틀거리는 이들이 속출했다. 이런 살인적인 환경 속에서 한 모금의 물은 그야말로 생명줄이었다. 취사병이 물통을 들고 나타나자 훈련병들이 약속이나 한 듯 우르르 몰려들었다. 민준 역시 타는 듯한 목마름에 수통을 들고 줄 끝에 섰다. 하지만 어제와 같은, 아니, 어제보다 더 노골적인 따돌림이 시작되었다. 분명 민준 앞에 서 있던 동기들이 하나둘씩 그의 뒤로 가라는 눈치를 주며 앞으로 끼어들었다. 제가 먼저. 민준이 나지막이 말하려던 순간 최진혁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전라도는 천천히 마시라고 했지. 느려 터졌으니까. 급하게 먹으면 또 체한다. 아기가 뚝뚝 묻어나는 웃음소리가 최진혁의 입가에서 번졌다. 다른 훈련병들은 이제 그의 눈치를 보며 따라 웃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며 침묵으로 동조했다. 민준의 수통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뒤로 밀려났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을 때 배급용 물통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부산 출신으로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했던 동기 김선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20살의 앳된 얼굴에는 늘 어색한 미소와 함께 남을 배려하는 기색이 어려 있었다. 야, 내 물 반 줄게. 선우가 자신의 수통을 내밀었다. 수통에는 귀한 물이 반쯤 차 있었다. 민주는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아니다. 진짜로. 내는 좀 참을 수 있다. 진짜 괜찮으니까. 그래도 괜찮다고 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롭게 튀어나갔다. 선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민준은 곧바로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저 녀석까지 나 때문에 표적이 되게 할 수는 없어. 차라리 나 혼자 참는 게 나아. 남의 호의가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 민준이 서 있는 군대라는 이름의 섬이었다. 그날 밤 생활관은 유난히 고요했다.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선풍기 소리만이 단조롭게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관물대 아래 딱딱한 바닥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굴욕감과 분노로 정신이 말똥말똥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때 침상 위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진혁이었다. 그는 살금살금 침상에서 내려와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으로 민준의 관물대로 다가왔다. 민준은 순간 온몸이 굳는 것을 느끼며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였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철컥. 최진혁이 민준의 관물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뒤적거리다 꺼내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였다. 어쭈 이게 무엇이다냐? 최진혁의 능청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그 소리에 자는 척하던 다른 훈련병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최진혁은 편지를 펼쳐들고는 마치 무대 위 배우가 된 것처럼 과장된 톤으로 읽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민준아, 거식이 뭐냐 아이고, 우리 아들 몸뚱아리가 제일 귀한 것이지. 푸하. 생활관 곳곳에서 폭소가 터져나왔다. 최진혁은 더욱 신이 난 듯 전라도 사투리를 기괴하게 흉내내며 편지를 읽어내려갔다. 어메가 김치도 맛나게 담가놨는디 우리 아들 보고 싶어 죽겄단께. 민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가슴속에서 시뻘건 용암 같은 것이 끓어올랐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머니의 진심과 사랑이 담긴 글귀들이 저열한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더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만하십시오. 민준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순간 생활관의 모든 웃음소리가 칼로 자른 듯 멎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들릴 듯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한 거냐? 최진혁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는 읽던 편지를 흔들어 보이며 민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이게 뭐라고? 엄마젖 빠는 소리 적힌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돌려주십시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하지만 최진혁은 코웃음만 쳤다. 돌려달라고? 하. 공손하게 부탁해야지. 빌어보라고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는 전라도 말투로. 성님 제발 돌려주쇼잉 하고 말이야. 그럼 생각해볼게. 주변 훈련병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봤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다.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저 종이 쪼가리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었다. 지옥 같은 이곳에서 그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자 어머니 그 자체였다. 그는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큰 결심을 하고 분대장실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관심뿐이었다. 적응해라. 분대장은 서류 더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다. 마치 길가에 돌멩이가 굴러다닌다는 보고를 받은 듯한 태도였다. 원래 말입니까? 하지만 이건 이병 강민준. 군대에서는 적응이 최우선이다. 이런 사소한 일로 보고서 올리고 징징거리면 너만 손해보는 거야. 알겠나? 민준은 할 말을 잃었다. 원래라는 단어가 이토록 무겁고 폭력적으로 느껴질 줄은 몰랐다. 원래 그런 것이 맞다면 자신이 틀린 것일까? 아니면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가 잘못된 것일까?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점심시간 민주는 식당 구석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다. 입맛도 없고 목도 메었지만 살기 위해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밀어 넣었다. 그때 김선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옆자리에 앉았다. 야, 괜찮나? 응. 민주는 짧게 대답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제 그거 너무 심했다. 내가 뭐 도와줄 거 없나? 됐어. 신경 쓰지 마. 민주는 선우의 호의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자신에게 뻗어온 손을 잡았다가 그 손마저 더러운 구렁텅이에 함께 빠뜨릴 수는 없었다.
이것은 혼자서 감당해야 할 자신만의 전쟁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날 저녁 민주는 세면대 거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는 거울 속 초라한 자신을 보며 표준어 발음을 되풀이해서 연습하고 있었다. 입모양을 교정하고 억양을 지우기 위해 몇 번이고 같은 문장을 중얼거렸다. 자신의 뿌리, 자신의 언어를 부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절망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때 옆에서 세수를 하던 신학대 출신의 군종병 윤지성이 그를 힐끗 쳐다봤다. 23살의 지성은 평소에도 다른 훈련병들의 고민을 잘 들어주기로 유명했다. 강이병, 혹시 상담 필요합니까? 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눈에는 진솔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밤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던데 정말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그냥 발음 연습하는 겁니다. 민주는 단호하게 말을 끊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속으로는 끝없이 되뇌었다. 내가 바뀌면 돼. 나만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문제는 저들이 아니라 사투리를 쓰는 나한테 있는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럴까? 정말 민준이 자신의 색깔을 모두 지우고 투명 인간이 되기만 하면 모든 차별과 괴롭힘은 사라질까? 아니면 그것은 더 큰 폭풍을 부르기 위한 폭풍전의 고요일 뿐일까? 다음 날은 사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사격장으로 향하는 민준의 어깨는 유난히 무거웠다. 그의 마음은 어젯밤의 절망으로 여전히 어두웠지만 손에 쥔 K2 소총의 차가운 감촉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이것이 모든 것을 끝낼 기회가 될 수도 혹은 모든 것을 시작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터였다. 사격장의 공기는 화약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훈련병들은 저마다의 상념에 잠긴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누군가는 좋은 점수를 받아 포상 휴가를 꿈꿨고 누군가는 그저 이 지긋지긋한 훈련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민주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무심하게 앞사람의 격발 소리를 들으며 손에 쥔 소총의 차가운 감촉에만 집중했다. 마침내 그의 차례가 왔다. 사수 사격 개시. 통제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는 엎드려 쏴 자세로 소총을 어깨에 단단히 밀착시켰다.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멧돼지를 쫓아 산을 오르내리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아버지는 군인 출신은 아니었지만 유능한 엽사셨다. 어린 민준에게 장난감처럼 쥐어주셨던 공기총, 숨을 고르는 법, 방아쇠를 당기는 감각. 몸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깊고 고른 호흡. 가늠자와 가늠쇠를 일치시키고 표적지의 검은 원에 집중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자신과 표적만이 남는 순간. 탕! 첫 발이 발사되고 그는 기계처럼 침착하게 10발의 격발을 마쳤다. 잠시 후 표적지를 확인하러 갔던 부사수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이병 강민준, 총 10발 중 8발명 중 특등 사수입니다. 순간 사격장 전체에 조용한 술렁임이 일었다. 교관조차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다시 쳐다봤다.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서너 발 맞히는 게 고작인 상황에서 10발 중 8발은 경이로운 기록이었다. 이야, 저 녀석 사격에 재능 있네. 어디서 총 좀 쏴봤나? 교관이 흥미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동기들의 시선에도 처음으로 부러움과 경외감이 담겨 있었다. 입소 이후 처음으로 전라도가 아닌 강민준 개인의 능력으로 온전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다. 낯설지만 가슴 벅찬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찰나의 희망은 단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운빨이네. 전라도 촌놈이 뭘 제대로 하겠냐? 최진혁이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사격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동기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고 교관마저 헛기침을 하며 상황을 외면했다. 방금 전까지 민준을 향했던 칭찬과 부러움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결국 그는 사격 잘하는 강민준이 아니라 운 좋은 전라도 촌놈일 뿐이었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며칠 후 한반도 전역에 열돔 현상이 찾아왔다. 기온이 섭씨 38도까지 치솟으며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이런 날씨에도 훈련은 취소되지 않았다. 15km 완전 군장 행군.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고문과도 같았다. 오전 9시 행군이 시작된 지 불과 30분 만에 훈련병들은 땀으로 목욕을 한 상태가 되었다. 20kg이 넘는 군장과 소총이 어깨를 짓눌렀고 뜨겁게 달궈진 방탄모 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시야를 가렸다. 행군 시작 1시간 만에 한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고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지만 행군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군대의 철칙이었다. 2시간이 지나자 민준의 시야도 흐려지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수면 부족과 영양 불균형,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의 체력은 이미 바닥나 있었다. 발걸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워졌고 호흡은 끊어질 듯 가빠왔다. 뒤처지지 말고 속도 맞춰. 뭐 하는 거야? 뒤에서 들려오는 최진혁의 고함 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귓전을 때렸다. 민주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꺼봐, 전라도라 체력이 약해 빠졌네. 역시 촌놈들은 다르다니까. 최진혁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 말에 몇몇이 실없는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몸은 이미 한계였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그는 휘청하고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최진혁이 자신의 수통을 들어 올리며 그의 앞에 섰다. 야, 물 마시고 싶냐? 잔인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그럼 빌어봐. 내 고향 말로 성님, 물 한 모금만 주쇼잉 하고 애절하게 말이야. 민주는 목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내 얼굴 꼬라지 좀 봐라. 시뻘겋게 익어서 터지기 직전이구만. 최진혁이 수통을 눈앞에서 흔들며 악랄하게 놀려댔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히 뒤따라오던 김선우가 참다 못해 뛰어들었다. 상병님,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물 좀. 뭐? 지금 나한테 지적질하는 거냐? 최진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강이병 상태가 안 좋아 보여서. 내 걱정이나 해. 얼차려 실시한다. 팔굽혀펴기 50회. 최진혁의 명령에 선우는 어쩔 수 없이 불타는 아스팔트 위에 엎드렸다. 섭씨 60도는 좋기 넘을 바닥 위에서 선우는 이를 악물고 팔을 굽혔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 때문에 유일하게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준 친구가 고통받고 있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나섰다가는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무력감이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생활관에는 평소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부소대장인 박철규 중사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한 베테랑인 그는 서류 너머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직감을 가지고 있었다. 박 중사는 꼼꼼하게 생활관 내부를 살피며 걷다가 문득 관물대 아래의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는 민준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누가 여기서 자고 있는 거지? 박 중사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생활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민준이 벌떡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이병, 강민준, 왜 여기서 자는 건가? 박 중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은 순간 망설였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최진혁의 살기 어린 시선. 진실을 말했다가는 내일 어떤 보복을 당할지 알 수 없었다. 자원했습니다, 중사님. 결국 민준은 거짓말을 택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최진혁을 비롯한 몇몇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다. 자원? 박철규 중사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그의 20년 군 생활 데이터베이스가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원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울 좋은 거짓말인지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정말 자원한 거 맞나? 그가 재차 물었다. 그 눈빛은 민준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네, 중사님. 민준은 시선을 내리깐 채 다시 한번 거짓을 말했다. 박 중사는 민준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신병을 추궁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다. 그래, 알겠다. 박 중사가 몸을 돌려 생활관을 나가려는 순간 문 옆에 서 있던 군종병 윤지성에게 아무도 듣지 못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이병, 내일 아침 바로 이상징후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 지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 말을 듣지 못했지만 거대한 톱니바퀴의 작은 이 하나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 중사가 떠난 후 생활관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최진혁은 눈에 띄게 불안한 표정이었고 다른 훈련병들도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주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며칠 전 만들어진 생활관 단체 대화방. 익명으로 메시지가 몇 개 올라와 있었다. 전라도 느림. 오늘도 바닥 신세 키읔키읔 진짜 개답답하다. 언제까지 저러고 있을까? 자.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끄려는데 새로운 메시지가 올라왔다. 야, 근데 아까 박 중사님 뭔가 눈치챈 것 같지 않냐? 이응이응 표정 안 좋으시던데. 우리 조심해야 할 듯. 당분간 조용히 있자. 민주는 휴대폰 화면을 껐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희미하게 빛났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겨난 것 같았다. 중사님이 무언가 알아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상황이 더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과연 박철규 중사의 개입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파장을 일으키는 도화선이 될까? 어둠 속에서 민주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고양이 그리고 어머니가 미치도록 보고 싶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마저 들킬까 두려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길고 긴 밤이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박철규 중사가 다녀간 후 생활관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다. 최진혁은 사냥개처럼 신경을 곤두세운 채 사소한 것 하나하나의 트집을 잡으며 포악하게 굴었다. 그의 불안감은 고스란히 훈련병들에게 전가되었고 그 분노의 최종 종착지는 언제나처럼 강민준이었다. 그날은 혹서기 야외 종합훈련,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다는 화생방 훈련이 있었다. 숨막히는 CS가스가 가득 찬 가스실 안에서 훈련병들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생지옥을 경험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피부는 따가웠고 호흡은 한참 동안이나 고르지 못했다. 며칠째 이어진 잠 부족과 스트레스, 그리고 이날의 혹독한 훈련으로 민준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훈련장을 벗어나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중 그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머리가 핑 돌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뭐야, 무슨 일이야? 교관이 달려왔지만 최진혁이 먼저 민준의 멱살을 잡아채듯 일으켜 세웠다. 꾀병입니다, 이 새끼. 맨날 이런 식으로 열외하려고 합니다. 꾀병 아닙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지만 최진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일어나. 이런 나약한 정신머리로 전쟁 나면 어쩔 건데. 그가 민준을 거칠게 밀치는 순간 균형을 잃은 민준이 그대로 넘어지며 팔꿈치가 거친 자갈밭에 쓸렸다. 전투복이 찢어지며 붉은 피가 배어나왔다. 아! 따가운 아픔에 민준이 신음을 내뱉었지만 최진혁은 일말의 미안함도 없이 혀를 찼다. 이것 봐, 진짜 약해 빠졌네. 꼴값 떨고 있어. 결국 민준은 의무실로 실려갔다. 의무병이 상처를 소독하며 말했다. 깊진 않아서 다행인데 탈진이 심하네요. 오늘은 좀 쉬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들어온 한 간부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체력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 마치 모든 것이 민준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투였다. 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생활관으로 돌아온 민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깊고 잔인한 나락이었다.
최진혁이 모든 훈련병들을 집합시킨 채 가운데 서 있었다. 다들 모여봐. 오늘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니까.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며칠 전 빼앗아갔던 민준의 어머니 편지였다. 민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게 군대냐? 여기가 니들 집이야? 최진혁이 편지를 높이 들어 올리며 비아냥거렸다. 돌려주십시오. 돌려달라고? 이런 나약한 감성의 상징 따위는 군대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을 마친 최진혁이 편지를 양손으로 잡았다.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생활관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안 됩니다. 민준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다. 편지는 두 동강이 나 바닥에 나뒹굴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힘없이 흩어졌다. 엄마 편지 하나 없다고 질질 짜고. 이게 군인이냐? 최진혁의 조롱이 계속되었다. 민준은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흩어진 편지 조각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단 한 조각이라도 놓칠세라 필사적으로 더듬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하십시오. 김선우였다. 늘 조용하고 소심했던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생활관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뭐라고? 야, 김선우.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냐? 최진혁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선우는 파랗게 질린 얼굴이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무하십니다. 편지를 찢을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너도 저 촌놈이랑 같은 편이냐? 아니면 너도 전라도야? 최진혁이 위협적으로 다가서는 순간 두두두두 연병장 쪽에서 낮게 깔리는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웅웅거리는 소음은 점점 커지며 생활관 창문을 뒤흔들었다. 뭐야? 이 시간에 웬 헬기? 훈련병들이 약속이나 한 듯 창문으로 몰려들었다. 어둠이 내린 연병장에 군용 헬기 한 대가 서치라이트를 밝히며 착륙하고 있었다. 강력한 하강풍에 흙먼지가 회오리처럼 휘몰아쳤다.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는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그때 부대 스피커에서 긴급 방송이 터져 나왔다. 전 장병 즉시 대기. 반복한다. 전 장병 즉시 대기. 전투작전 사령부 긴급 현장 점검 실시. 전투작전 사령부. 그 단어가 주는 무게감에 생활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점검이 아니었다. 최진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민주는 여전히 바닥에서 찢어진 편지 조각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잠시 후 소대장실. 사복 차림의 한 중년 남자가 조용히 서 있었다. 180cm가 넘는 단정한 체격, 날카롭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였지만 그의 고든 자세와 절도 있는 분위기는 오랜 군 경험을 짐작하게 했다. 김중령입니다. 보고받으러 왔습니다. 그가 소대장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다. 소대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격려했다. 편하게 하게. 비공식 감찰이니까. 김중령이라 불린 남자는 내무반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그러다 한 생활관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엄마 편지나 붙들고 우는 새끼 때문에 부대 분위기만 흐려졌네. 진짜 답답하다. 최진혁의 목소리였다. 김중령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문틈으로 더 자세히 귀를 기울였다. 2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수없이 봐온 부조리의 현장이었다. 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소대장실로 돌아간 그는 진짜 신분증을 꺼냈다. 비공식 감찰 완료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대장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다. 육군 중장 강무진. 중장님. 소대장이 경례를 하려 했지만 강무진 중장이 손으로 제지했다. 조용히.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박철규 중사 불러오게.
그리고 주임원사, 군종병, 의무반장도. 잠시 후 관련자들이 모두 모였다. 강 중장은 박 중사가 올린 이상징후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고 군종병 윤지성과 의무병의 증언을 차례로 들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개인의 기질 문제가 아니었군. 시스템이 방조하고 지휘계통이 썩었다는 게 맞아. 깊은 실망감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마지막으로 이병 강민준. 개인적으로 면담하겠다. 잠시 후 팔꿈치에 붕대를 감은 민준이 소대장실로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오다 앞에 앉은 남자를 보고 그대로 멈춰섰다. 민준의 눈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커졌다. 아버지. 놀라움에 찬 아들의 목소리. 그렇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강무진은 바로 민준의 아버지였다. 조용히 해라, 민준아. 강무진의 목소리는 엄했지만 눈빛은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별 때문에 특혜받는다고 할까봐. 민준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겨 떨려왔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아들의 고통을 미리 알아채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과 이 썩어 빠진 군대 문화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 민준아,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질문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상급자로서다. 내가 이 문제를 공식화하면 정식 절차가 시작된다.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 특혜라고 수군거릴 수도 있어. 어떻게 하겠나? 민준은 한참 동안 망설였다. 지금까지 혼자 모든 것을 참아왔다. 아버지의 힘을 빌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자신을 위해 대신 얼차려를 받던 선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찢어진 어머니의 편지 조각이 떠올랐다. 그는 결심했다. 민준은 똑바로 서서 아버지를, 아니 중장님을 바라보며 경례했다. 군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남겨주십시오. 저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강무진은 깊은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가장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은 가장 올바른 선택을 했다. 알겠다. 정식 절차로 진행한다. 그는 즉시 관련자들을 다시 소집했다. 이 사건은 정식으로 조사한다. 가해자는 물론 이 사태를 방조한 모든 간부들까지 전부 책임을 묻겠다. 소대장과 다른 간부들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 06시 전 장병 연병장 집합시키게. 내가 직접 할 말이 있다. 그날 밤 신병교육대는 벌집을 쑤신 듯 술렁였다. 갑작스러운 사령부 점검과 조사 소식에 모두가 불안에 떨었다. 최진혁은 사색이 된 채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민준은 자신의 침상에 누워 있었다. 바닥이 아닌 원래 자신의 자리였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다.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였다. 내일 아침 동이 트면 과연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새벽 6시. 평소보다 30분이나 이른 비상기상 나팔이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막사를 찢듯이 울려 퍼졌다. 훈련병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둥지둥 일어나 전투복을 챙겨 입었다. 생활관에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지? 하는 불안한 물음이 공기 중에 가득했다. 전 장병 비상 소집.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할 것.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모두가 뛰쳐나갔다. 최진혁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대열에 섰다. 어젯밤부터 그의 심장을 옥죄던 불길한 예감이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연병장에 도열하자 훈련병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단상 위 그리고 그 주변으로 평소에는 볼 수 없던 높은 계급의 장교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 중심 단상 위에는 어젯밤 김중령이라 불렸던 사내가 서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사복이 아닌 위엄 있는 육군 정복 차림이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는 그의 어깨 위에는 무려 3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렷! 주임원사의 쩌렁쩌렁한 구령에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단상에 선 강무진 중장은 계급장을 당당히 드러낸 채 연병장에 모인 수백의 아들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나는 육군본부 전투작전 사령부 사령관 중장 강무진이다.
그의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훈련병들 사이에서 경악과 놀라움이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중장이, 그것도 전투작전 사령관이 직접 신병 교육대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매우 부끄럽고 통탄스러운 문제 때문이다. 강 중장의 목소리가 한층 엄숙해졌다. 연병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너희가 동료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이름들에 대해 말하려 한다. 순간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몇몇 훈련병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진혁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단언컨대 군대에서 그런 지역 구분은 무의미하다. 너희는 모두 대한민국 국군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여기에 서 있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가 사자후처럼 터져나왔다. 전우의 언어를 비웃고 마실 물을 빼앗고 잠자리를 빼앗는 순간 너희는 전우가 아니라 적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대열 뒤편에서 군사 경찰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진혁과 가담했던 몇몇 훈련병들을 향해 다가갔다. 상병 최진혁, 이병 김철민, 이병 박동수. 즉시 분리 조치한다. 군사경찰의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최진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종이장처럼 구겨졌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절규하며 외쳤다. 중장님, 저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군 복무 중 열사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전라도 출신이었던 상관이 아버지를 방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진혁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의 과거에 숨겨져 있던 깊은 상처와 비뚤어진 분노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강무진 중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최진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어려 있었다. 최상병, 내 아버지의 상처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한다. 최진혁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번뜩였다. 하지만 강 중장의 다음 말은 얼음처럼 냉정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방패 삼아 아무 상관도 없는 무고한 타인에게 총구를 겨눈 것은 온전히 내 책임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개인의 아픔이 다른 사람을 괴롭힐 명분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군인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다. 끌고 가라. 최진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군사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다. 강 중장은 이제 지휘 계통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분대장, 소대장 그리고 다른 간부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당신들의 미온적인 대응과 원래 그런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 또한 마찬가지다. 부조리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은 가해자와 똑같은 죄다. 즉시 감찰에 착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하겠다. 그는 다시 모든 장병들을 향해 선언했다. 오늘부로 부대 내 지역 차별 및 사투리 조롱 행위는 군법과 훈령에 의거해 가장 엄격하게 다룰 것이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을 것이다. 연병장에는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다. 마지막으로 강 중장은 아들 강민준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아버지가 아닌 오롯이 상급자의 것이었다. 이병 강민준. 민준이 대열에서 나와 단상 앞으로 걸어와 경례를 올렸다. 내 보고서는 정식 절차에 따라 접수한다. 불의에 굴하지 않은 내 용기를 높이 평가한다. 아버지는 철저히 공식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였다. 민준은 똑바로 서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마침내 자기 자신으로서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순간이었다. 강 중장은 마지막으로 연병장의 모든 아들들에게 말했다. 군대는 하나다. 출신이 어디든 말투가 어떻든 너희는 모두 피를 나눈 형제보다 진한 전우다.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이 부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이다. 이상. 집합이 해제된 후 훈련병들은 조용히 생활관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한 달 후, 강원도의 살인적인 무더위도 한풀 꺾인 8월 말. 신병교육대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저녁 점호 5분 전 새로운 전통이 생겼다. 오늘은 누가 고향 이야기 한번 맛깔나게 해볼 차례냐? 군종병 윤지성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그 시간에는 각자의 고향과 뿌리를 자랑하고 존중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 부사는 말입니다. 새벽의 갈매기 소리에 잠을 깨고 해. 김선우가 손을 번쩍 들고 구수한 부산 사투리로 자신의 고향 이야기를 풀었다.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더 이상 출신 지역은 조롱거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자랑스러운 매개체가 되어 있었다. 생활관 문 옆에는 혹서기 체온 및 수분 기록표가 붙어 각자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했고 침상 배치는 추첨을 통해 일주일마다 공정하게 순환되었다. 구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징계를 받고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던 최진혁이 민준을 찾아왔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강이병 정말 미안했다. 내가 완전히 틀렸었다. 아버지 일 때문에 생긴 분노를 엉뚱한데 풀었어.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민주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다. 상병님 마음도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그 마음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만 사과하고 끝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날 후배들에게는 상병님과 제가 겪었던 아픔이 아닌 진정한 전우회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침내 수료식 날이 다가왔다. 3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훈련이 끝나는 날이었다. 연병장 한쪽에서 민주는 아버지를 발견했다. 정복이 아닌 평범한 민간인 복장을 한 중장이 아닌 그냥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수료식이 끝난 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가와 경례가 아닌 악수를 청했다. 수고했다 아들아. 군인은 별을 달든 이등병 계급장을 달든 결국 같은 땀으로 이 땅을 지키는 존재다. 아버지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군인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다. 그때 연병장 스피커에서 군가 전우가 흘러나왔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익숙한 멜로디였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민주는 김선우, 윤지성 그리고 새로 마음을 터놓게 된 다른 동기들과 어깨를 걸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민주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그 안에서 성장했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법을 깨달았다. 사투리든 출신 지역이든 그것은 숨겨야 할 약점이 아니라 자신을 이루는 자랑스러운 정체성이라는 것을. 이제 민준의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될 터였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 지독했던 여름의 경험이 그를 더 강하고 성숙한 군인으로 그리고 더 나은 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